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빌리라는 매우 독특한 형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빌리는 어떤 사건이든 해결할 때마다 그 사건 뒤에 숨은 진정한 이유를 찾는 데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가 맹세코 외치는 철학은 바로 버나드 윌리엄스의 내재적 과제와 외재적 과제에 관한 이론이었죠. 하루는 마을에 큰 도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매일 저녁 사라지는 사과 때문에 마을 상인들은 마치 대역 죄인이라도 잡으려는 듯 분주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임무는 빌리에게 떨어졌죠. 빌리는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리는 도둑이 단순히 훔친 사과를 팔아 이익을 챙기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사건의 단서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이는 단순히 배가 고파서 사과를 훔친 것이리라 추측했고, 다른 이는 더 큰 무언가를 은폐하려는 작전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빌리는 주어진 정보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찾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외재적 이익이 아닌 도둑이 진정한 도덕적 동기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잠복을 택했고 며칠 밤을 지새운 끝에 드디어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 범인은 바로 마을에서 가장 작고 가난한 아이였습니다. 빌리는 아이에게 왜 사과를 훔쳤는지 물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두려워하며 말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빌리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부드럽게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솔직하게 말해주면 좋겠구나. 난 누군가를 처벌하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둑질을 하라는 어떤 할아버지를 위한 거였어요. 그는 더 이상 스스로 시장에 갈 수 없거든요. 제가 사과를 조용히 가져가면 저에게 나중에 큰 교훈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빌리는 이를 듣고 놀랐습니다. 겉으로는 외재적 과제, 즉 누군가의 부탁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 어린이가 가진 내재적 과제, 즉 다른 일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믿음이 아이의 진정한 동기였던 것이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나서 빌리는 마을 공동체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리는 단지 도둑질 사건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마을의 윤리적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빌리는 사건 해결 이후에도 더욱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도덕적 동기는 보상이나 처벌이 아닌 내면의 신념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신념이 마을 사람들에게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빌리의 새로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활약 덕분에 마을은 더 따스하고 도덕적인 곳이 되었고 사람들은 진정한 도덕적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평화롭던 어느 작은 마을에 에피테토스라는 현명한 철학자의 가르침을 듣고 평온한 삶을 찾고자 하는 한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티모시였고 그는 늘 자신의 삶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는 기후, 수확량, 그리고 이웃 농부들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삶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보냈습니다. 어느 맑은 날 티모시는 시장에 나가 장을 보던 중 우연히 마을을 지나던 현명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티모시의 고민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세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구나. 나와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티모시는 큰 기대 없이 노인을 따라갔고 그날 그들이 도착한 곳은 그림 같은 작은 언덕 위의 오두막이었습니다. 노인은 오두막 앞에 서서 말했다. 이곳에 내 오래된 양떼가 있단다. 양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날씨와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양들을 안전하게 이끄는 것은 내 몫이지. 내가 양떼를 어떻게 돌보는지 잘 보아라. 그날 이후로 티모시는 매일같이 노인을 따라 언덕 위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노인이 항상 차분하고 침착하게 양들의 훈련은 물론 상처 치료, 나아가 폭풍우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티모시는 용기를 내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리 침착함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양들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는 나의 행동일 뿐, 날씨나 외부의 위험 요소들은 내가 손댈 수 없는 것들이지. 따라서 나는 내가 해야 할 역할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다. 그런 태도가 나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법이지. 티모시는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겼고 그는 자신의 삶에서도 이 교훈을 적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짓는 데에 있어서 자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날씨나 시장 가격 같은 통제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티모시는 자신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농부들의 행동이나 날씨의 변덕에 불안해하지 않았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농장도 점점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에피테토스의 지혜를 삶에 적용함으로써 티모시는 자신만의 내적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저마다의 걱정을 덜어내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삶 역시 점차 더 평화롭고 행복한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티모시의 경험은 에피테토스의 이론이 단지 철학적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닌 누구에게나 내적 평화를 선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임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하 긴 날 옛적 사마귀 마을로 알려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신봉하며 살고 있었죠. 마을에는 아타락시아 카페라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동안 고통과 불안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루는 마을의 젊은 청년인 필로가 이 카페에 들렸습니다. 필로는 항상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의 고민은 마치 사마귀처럼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필로는 잘 산다는 것의 의미를 고민하다가 아타락시아 카페의 전설을 듣고 그곳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필로는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에피쿠로스 알베라 소개하며 필로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무엇이 그리도 불안한가? 필로는 답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것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대는 아직 아타락시아를 찾지 못했군. 진정한 쾌락은 고통의 부재와 평온함에 있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 아니라네. 필로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고통과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에피쿠로스 알베는 눈을 반짝이며 미소 지었다. 아타락시아 카페의 커피는 잔 속에 비밀을 간직하고 있지. 한번 마셔보게. 필로는 할아버지가 건네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순간 그는 자기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스스로의 만족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돈이나 성공은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그저 수단일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커피에는 어떤 마법이 들어갔나요? 에피쿠로스 알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커피는 자네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진정한 비결은 매 순간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자연에 감사하며 불필요한 욕구를 줄이는 데 있네. 그것이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일세. 그 후로 필로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쫓기보다 자신과 주변의 작은 기쁨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아타락시아 카페를 찾아 스스로에게 정직한 시간을 가졌고 그 덕분에 필로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행복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필로와 함께 사는 주민들에게도 널리 퍼져 사마귀 마을은 더욱 화목하고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불안과 욕망에 시달리지 않고 진정한 쾌락의 뜻을 이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을은 영원히 평온의 땅으로 기억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에 한 똑똑한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코였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우주에 관한 깊은 지혜를 전해주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그의 철학은 조금 독특했죠. 그는 스피노자의 범실론에 심취해 있었고 그 이론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마르코가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깻잎 하나를 손에 들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궁금증에 가득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마르코는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깻잎 하나에 신이 얼마나 많이 깃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깻잎 한 장에 신이 있다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마르코는 진지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웃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신은 자연 그 자체이며 만물에 내재한다고 합니다. 이 깻잎 또한 자연의 일부, 즉 신의 일부인 것이죠. 그러니 이 깻잎 안에서도 신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슬슬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는 깻잎을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흔들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깻잎의 결을 보십시오. 그 안에 무늬, 향기, 그리고 녹색의 아름다움. 이는 그 자체로 신의 표현이며 신의 무한한 실체가 이 작은 존재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지혜로운 나이든 여인이 손을 들어 마르코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이 깻잎과 같은 신의 일부인 건가요? 마르코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신의 일부입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신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의 일부로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제야 사람들은 마르코의 말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신이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깃들어 있다는 이 생각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피어오르는 아침 안개와 흐르는 강물, 그리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 신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는 신의 깨집
이야기가 전설처럼 계속해서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축제 때마다 깻잎을 들어 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깻잎은 단순한 음식 재료가 아니라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신성함이라는 큰 교훈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그의 철학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연과 우주 그리고 우리 자신 속에 내재하는 신이 무한한 본질을 일깨워 주었던 것이죠.